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025년 달력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겨울의 시작답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번 주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발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음 우주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032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눈에 띄는 다음 목표는 단연 달 탐사 2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다누리는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돼 달의 궤도를 돌며 성공적으로 관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달 동결 궤도에 진입해 2027년 말까지 임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선 개발입니다. 달에 보낼 1.8톤급 달 착륙선을 개발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1단계 다누리 사업은 달 궤도선으로서 달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수행을 했었습니다만 2단계에서는 달 지표면에 착륙을 해서 광물, 자원들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달이 형성되는 기원 이런 부분들을 탐사하고 달 착륙선은 기존 다누리 궤도선의 무게인 679kg보다 3배 정도 무거운데 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달의 중력을 이겨내고 연착륙을 위한 연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달 표면 연착륙을 위한 실증과 착륙 뒤 과학기술 임무 수행 작업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달 탐사 사업은 우주항공청이 총괄하고 달 착륙선 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아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우리나라가 6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네, 12월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에 포근함과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체감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석화 기자, 오늘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 체감 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4.2도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더 춥게 다가오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8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화천, 광덕사는 영하 4.7도, 경기 연천, 백학면은 영하 1.8도, 경북 봉화 역시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 5.7도, 광주 9.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건조 강풍특보에 더해 이번 주에는 첫눈 가능성까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그제부터, 경북 동해안은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고 오전까지는 초속 20m 이상, 산간 지역은 초속 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도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에도 올겨울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예상되는 만큼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권석화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등 최근 인공지능과 제조산업의 융합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상생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에서 로봇을 활용한 생산 공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공장은 최근 생산 공정의 주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불량 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는 반드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스템 도입에 대한 비용과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중소 제조기업에 맞게 개발하고 영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와 화학, 철강 등 제조업이 번성했지만 최근 중국 등의 저가 공세와 급격한 기술 변화에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역 인프라로서 구축 중인 AX랩과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발과 현장 실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진 인력난과 생산성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적인 굴뚝 산업 현장에 점차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적응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학생들을 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려는 시도가 학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교육 방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난감 말에 전선을 연결하자 LED 조명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합니다. 저항의 크기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준비한 학습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과학 탐구 프로그램도 소개됐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탐구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단계마다 AI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습니다. 과학 탐구에 AI 도움이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한 교사들이 직접 설계하고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개발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있고 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가 AI를 활용한 과학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디지털 창의 융합교육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일선 학교나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창의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교육기기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앞장서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이제 빠르게 발달되어 가는 것들을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람회를 준비한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창의 융합 교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또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과 AI 인재를 키워낼 교육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AI와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또 AI에 지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살릴 것인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이번에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공유하는 이번 박람회가 AI 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는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겨울철 별미로 꼽히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 요즘은 양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산 굴로 유명한 곳 가운데 한 곳이 전남 장흥인데요.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물이 빠진 청정해역에 드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방은 온통 굴 천지입니다.
햇볕을 받고 비와 눈도 맞으며 자연 그대로 자란 석화입니다. 보통 한 4시간 물 빠질 때 해갖고 물 들 때까지 하니까요. 양식보다는 알은 좀 적어도 요거 맛있어. 굴 향이 더 엄청 좋아요. 세찬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은 갯벌을 분주히 누빕니다. 물이 들고 나는 시간이 있어서 굴 채취에 허락된 시간은 하루 중 오직 4시간뿐. 갯벌에서 자란 자연산 굴은 조수 간만의 영향으로 수아식 굴보다 크기는 작지만 육질과 향이 뛰어난 게 특징입니다. 올해 첫 수확인 만큼 마을 주민 모두 공동 작업에 나섰습니다. 마치 밭작물을 수확하듯 잽싸게 굴을 골라내니 어느새 망태마다 석화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크면은 조금 그래도 더 알이 영으니까는 될 수 있으면 덜 힘들고 빨리 깔려고 이제 약간 큰 알들을 고르고 있죠. 날것으로 먹어도 좋지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구운 굴구이는 미식가들을 유혹합니다. 은은한 분량이 밴 굴을 직접 까먹는 재미도 일품입니다. 시골에 와서 정취 느낄 수 있는 가장 멋진 추억이고 모닥불도 생각나고 맛 자체가 생굴이나 굴전이나 먹는 맛하고는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물때에 맞춰 보름에 한 번씩만 채취하는 장흥 자연산 굴은 내년 3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가 넘는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쿠팡이 밝힌 개인정보 노출 고객 계정은 3,370만 개로 거의 모든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우리 국민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쿠팡은 앞서 지난 20일 무단 노출된 계정이 4,500개라고 알렸지만 9일 만에 피해 규모는 7,000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추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유출된 정보가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와 이메일, 주문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송 정보가 유출되면서 선물을 보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주소까지 털렸습니다.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은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지 못한 겁니다. 수사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과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된 지 열흘 만에 쿠팡 박대준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집 주소,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수많은 정보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 20일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으로 확대되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볼 고객에 대한 후속 조치는 사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이후로 미뤘습니다.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 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가문에서는 이름과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유출 정보가 제한된다며 애써 사태를 축소했습니다. 쿠팡은 이용자 수와 거래액 기준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실망감도 더 컸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집 주소와 공동 현관의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괘씸하고 너무 한국 사람들이 진짜 거의 매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하게 되면 누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을지. 최근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 속에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쿠팡을 대체할 수단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탈퇴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셨다는 분도 있어서 저도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빨리도 오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소비자 모임도 등장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내부자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에서 넘겨받은 서버 기록 분석 등을 토대로 유출 경위를 조속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쿠팡 고객정보 유출 수사에 나선 건 지난 25일부터입니다. 쿠팡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피고소인을 성명 불상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부 해킹에 의한 보안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 내부 파악 결과 고객정보 3,370만 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사람은 중국 국적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직원은 이미 퇴사 처리돼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쿠팡 측은 중국인 직원 연루 여부 등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쿠팡 측에서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유출 규모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자 소행인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고립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위험군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 60대 남성은 2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10,000원짜리 선물 펀사면은 10,000원이 남습니다. 전화하는 데는 없고 받는 데만 있으니까.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혼자 살다 발견되는 고독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3,200명대에서 지난해 3,900명대로 최근 5년간 계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남성 고독사 사망자 비율이 81%가 넘어 여성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나이대로는 5, 60대가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건 고독사 사망자의 고립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사망자를 발견한 비율은 2020년 49.3%에서 지난해 33.7%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견이 늦어 성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부패한 경우도 전체 고독사의 3% 가까이 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대면 관계 질 약화, 배달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을
단절과 고립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증가해 고독사 역시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위험군을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처음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역 내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사업이 시행 5달 만에 정원의 80%를 달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한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전체 정원 96명의 84%인 8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필수 의료 전문의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 수당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강원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모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높은 채용률을 기록하는 모습으로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 지역 2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포브스가 꼽은 꿈의 직장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미국 내에서 1,0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14만 명과 대학생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미국 내 꿈의 직장 500곳을 발표했습니다. 급여 수준을 비롯해 직장 내 성장 기회와 전문성 개발, 복리후생 수준 등을 평가한 결과 꿈의 직장 1위 기업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세인트 주드 어린이 연구병원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2곳만 각각 꿈의 직장 44위와 89위로 선정됐습니다. (12월 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